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을 내신 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과 함께 2부에서 2022년 과연 각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 산업 한 산업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제일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가 500만 명,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6명 중에 1명이 투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온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신냉전 체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기술 전략포럼이라고 그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이 주제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각해 보시면 기존 개솔린 경유차 혹시 차량용 반도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한 1000종류 이상인가 보죠? 대략 한 200~300개 정도. 200~300개. 제가 너무 세게 썼군요. 아마도 박 기자님께서는 너무 좋은 첨단차를 타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전기차는 한 700개. 그리고 거기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더 디지털 가전제품화된 그런 자동차는 뭐 1000개가 넘습니다. 아마 박 기자님께서 그런 차를 타실 가능성이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언택트 시대, 지금 저희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일반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차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죠. 화재도 있었고 기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신흥국들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 지난 회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신흥국들은 아직도 셧다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보급도 안 되고 아직도 셧다운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부품이나 원자재나 반도체와 같은 이런 것들 중간재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마치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공격받았었잖아요. 그렇죠. 한일 무역전쟁. 무역전쟁. 그때 우리나라가 대응책을 만든 게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소부장.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거든요. 22년 정책 예산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일시적일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무역전쟁 공격이 일시적인 일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이참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만큼은 스스로 생산하자, 내재화해보자 하면서 소부장 국산화가 중장기적인 전략 과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 차질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자동차 공정이 셧다운 되는 거죠.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요거 반도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품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경험하니까 이게 일시적인 일일지 몰라도 아예 이참에 미국이 다 해먹자. 우리한테는 좀 위협적인데요.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고 파운드리, 제조,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전 과정을 다 가져갔다가 돈 안 되는 저부가가치 영역을 자꾸 다른 나라로 보냈던 거죠. 그게 이동하고 지금 중국까지 가는 중인 건데, 근데 이참에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또 히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자재도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력 산업만큼은, 그리고 향후에도 유망한 산업인 거죠. 이런 산업만큼은 우리가 A부터 G까지 다 해먹자 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거죠. 일종의 기억하시죠? 미국판 반도체 굴기네요. 그렇죠. 이거 들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설계도 엄청 잘하는 나라에서 제조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위협일 것 같은데. 굉장한 위협.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제조까지 아주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앞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서 우리를 위협할 정도인지, 이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라고 했고요. 미국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중국도, 대만도, 유럽도, 뭐 우리나라도 K 반도체 전략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무서운 건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서로 손을 잡은 거 보면서 무슨 5조 원을 뭐 어떻게 막 주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무서워집니다. 겁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만큼 우리가 다 쥐겠다라는 네. 거고, 반도체는 말 그대로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 차질이 있으면 자동차 산업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15대 수출 품목 나열하면 1위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혼자서 19%, 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합치면 11%. 이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도 40%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자국이 스스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문제가 되니까 그거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는 움직임 속에서 초창기 버전은 바이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공장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공장저, 배터리 공장저, LG화학,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을 짓게 하죠. 그러면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관련 인근 산업들과 기술 교류를 채내고 인재 빼내기 훨씬 쉬워집니다. 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왜냐하면 인력이 이동하기 훨씬 쉬워지는 여건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출한 산업에 인재를 다 빼가서 보니까 기술을 중국에 많이 넘겨준 셈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아무리 첨단화되고 언택트 사회가 오더라도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까지 우리가 다 해먹겠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떤 바이어와 협력 관계를 가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런 매출이나 이런 기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신냉전 체제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안보 문제가 됐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기회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네, 대응 방법.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방국들하고 이제 협력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바이어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인데, 중국과 교류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22년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빅 바이어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잘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이제 반도체 기업의 그린라이트가 펼쳐질지 아닐지도 결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편에 줄을 서고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런 경제 제재가 또 가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중장기적인 것을 막론하고 그냥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일이 없고 미중 무역 분쟁이 그런 식으로까지 격화되지 않는 시나리오로 생각하신다면 기회가 더 많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산업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뭐 4차 산업혁명 돼도 여전히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왜 시작된지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이게 진짜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워서 그런 건지, 뭐 그 뒤에 ESG 즉 뭐 그린 에너지로 너무 빨리 옮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던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상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뭐 중국도 전력난이다, 인도도 좀 있으면 전력난 될 거다, 이런 우려와 이 안에서의 또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원칙을 정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 원자재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구리 혹시 들고 계세요? 아니요, 안 들고 있습니다. 납 있으세요? 납? 없습니다. 팔라듐? 없습니다. 팔라듐이 제일 많이 올랐던데. 근데 스마트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잠깐. 거기 다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갖고 있군요.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그런 경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수요가 늘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풍 솟은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물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률 이런 것은 항상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제 유가가 2020년에
2분기 때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선물 시장에서. 그랬다가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80달러까지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 기여한 거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처럼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상승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슈퍼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거기서 내리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제 유가 전망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전망치의 산식이 그냥 간단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다 말하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전제에 있는 공식 안에 한 가지가 국제 유가 전망치가 들어갑니다. 그 변수로. 네. 근데 그 국제 유가 전망치는 저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전망치를 인용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다른 국내외 경제기구들도 다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할 때 네. 국제 유가 전망치는 EIA나 아니면 IEA, 그러니까 네. OECD 산하 기구죠. 네. 에너지 기구. 네. 이 전망치를 인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맞다고 가정하고 전망하는 거죠. 네네. 근데 어제 그저께 발표됐던 EIA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1년 4분기가 고점이고요. 네. 지금 3, 4분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4분기가 고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22년 1분기부터는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속도가 급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완만하고 더딘 속도로 하향 안정화. 약간 갈짓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긴 꼬리처럼 이렇게 완만한 하락세. 네. 이렇게 국제 유가를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 충격 이후 백신 보급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원유 수요도 늘고, 그때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합의에 도출을 했었는데 네. 원유 수요는 그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유 감산합의에 이행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네.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원유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인상을 위해서 감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유 공급도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국제 유가 전망할 때 많이들 여러분 또 중요한 잣대로서 금융시장에서는 달러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화되다 보니까 또 국제 유가가 상대적인 약세 기조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재 바스켓이 있잖아요. 네. CRB 인덱스에서 원자재 바스켓에서 철, 비철금속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뭐 이런 원자재들이 있는 덩어리가. 근데 국제 유가가 일단 하향 안정화되면 나머지가 폭풍 솟아도 전체 CRB 인덱스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22년에도 상당한 강한 흐름은 유지될 수 있지만 21년만큼 그 이상으로 강세화되는 슈퍼 사이클까지는 어렵다. 네. 그래서 스몰 사이클이라고 스몰 사이클 제가 네.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 정전 사태나 이런 것들은 올 겨울만 넘기면 조금 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네. 나오는 우려들이요. 지금 뭐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장기적으로 끝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분분한데, 지금으로서는 국제기구의 판단은 그래도 22년 1분기에 다 잡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수급 불안이나 정전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생각보다 우리 경제는 항상 그 생물처럼 전년 동월과 비교하거나 그렇죠. 전분기와 비교하거나 네. 전년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 불안 문제나 정전 사태 이런 것도 22년까지도 되겠다라는 얘기랑 21년보다 더 강해질 건지를 봐야 되는. 방향성이 네. 문제군요. 그렇죠. 방향성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무게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싣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정도가 21년보다는 더 격화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는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전개되긴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랑 연관돼서 좀 ESG로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아니 뭐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른데 ESG 탓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세 자체가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네. 이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빠르겠느냐 네.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22년에 예. 계속해서 대세가 되고 또
가속화될지 ESG 경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속화됩니다. 더 빨라질까요? 그러니까 ESG라는 이 주제는 단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5, 16년쯤에 단어가 등장하면서 한 5, 6년을 팽배한 하나의 거대한 기조였잖아요. 저는 ESG가 2021년에 크게 부상했는데 그 계기를 쭉 들여다보면 한 2시간 넘게 설명드려야 돼요. 계기가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2015년에 195개 나라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왜 21년이냐 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는 어떻게 각국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써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그리고 21년부터는 이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195개 나라의 약속입니다. 근데 20년까지는 어쩌면 ESG를 놓고 구상만 했다가 21년부터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행이에요. 또 한 가지 테크니컬하게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가 21년부터. 근데 유상할당 비중이 들어가서 이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탄소 배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ESG가 당장 이윤 추구라는 재무적 목표에도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끌죠. 이런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근데 그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가장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대응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가 또 마침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도 금융위기 때 온실가스가 저감됐었습니다. 20년에도 저감됐었어요. 경제활동이 수축되니까.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이참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IPCC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한 7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지구온도가 1.5도가 상승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이제 올해 12월에 그 COP라고 해서 기후협의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친환경적인 접근 했었고요. ESG 중에서 E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21년 내내. 근데 22년부터는 S적인 강조를 좀 더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계속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ESG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정말 단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거슬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니까 그 속에서 투자에 대한 스탠스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2022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저번 편에서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유망한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가 또 나눠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원래 박스권이라는 게 개별 종목이나 섹터는 또 다르고 하니까. 어떤 섹터를 가장 주의 깊게 보면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신데 어쨌든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에서 통상의 축이 이동한다. 통상의 교육 조건으로서 그동안에는 고려하지 않던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 첫 번째가 그린딜입니다. 탄소 그 배출량 허용 기준에 미달을 못하면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해. 그린딜이에요. 그린딜. 그러니까, 앞에 ESG 얘기랑 맞물려서 이런 친환경 산업의 영역은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 통상 조건에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세. 디지털세 이번에 25%였나요? 그렇죠. 한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서로 자국의 그런 데이터가 특히 미국이 자국의 소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건너가길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청정 네트워크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아예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또 마련해요.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CBDC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죠. 이게 계기가 되는 시점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점입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도하고 네. 그때 발표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국은 이제 디셉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네. 지급 결제를 좀 더 강조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이름이 디셉입니다. 그 CBDC를 시범 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좀 주고도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저랑 네.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세계는 지금. 네, 세계는 지금. 거기서도 바하마 디지털 네. 화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겁니다. 그런 네. 것들을 실제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 음흠. 그거를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로 그 즈음에 상용화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시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중국이 지하 경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해보고자. 달러가 전체 외환 시장에서 한 44%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화, 유로화만 쭉 있다가 한 8번째인가가 위안화예요. 2.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대1로 사업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해라. 대출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도 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지켜만 보다가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또 스웨덴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CBDC 발행하겠어. 우리나라도 역시 네. 중요하죠. 2021년 8월에 처음 시범 사업을 한국은행이 발주했죠. 그 수주한 회사가 카카오 그라운드엑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CBDC 관점에서는 디지털 지갑이 뭐가 될까? 디지털 지갑 플랫폼 산업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네. 지금 이런 디지털 전환, 디지털세라든가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게 데이터 보안입니다. 데이터 보안. 네. 사이버 보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리적 보안이었는데 샷다문 잘 잠그면 된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이버 보안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대량 리콜, 뭐 기업의 자동차가 대량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기계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이었어요. 네. 해커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전자제품이에요. 해커가 들어와서 그 모듈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대규모 리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장산업에 관심 있는 국내 가전사들, 전자제품 기업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LG는 사이벨럼이라는 기업을 인수했고, 진작부터 전장산업에 관심 있었던 삼성은 하만을 인수해서 그렇게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조해 나가.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같이 맞물리는 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렇게 해킹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조하고 이게 글로벌 교육 조건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얼마만큼의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 수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 속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대한 산업이 정말 유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겠구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시면서 이 투자 대상을 좀 선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환율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네. 전체 코스피를 움직이기도 하니까 환율 전망 중요하고 또 어떤 섹터를 정할지 이게 내수로 가야 되나 수출로 가야 되나 이 환율 전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2년. 저도 아까 국제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전망도 저는 이제 전망치를 준용하는데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환율 전망치는 저는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치를 평균해서 그 값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계속 진전된다. 네. 이겁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에는 불확실성이 사실 중반에 사라졌었어요. 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21년 하반기 들어서 여러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투자자 관점에서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달러화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당연히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거기에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 정책의 파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22년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22년의 산업 지도가 쫙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박종의 경제한방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ight.